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경찰보다 하루 먼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검찰 간부에게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고 밝힌 뒤 면담 약속까지 했지만 검찰 간부의 개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연소득 10억 원을 넘는 사람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까지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공제 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불가피하다면 무공천 약속을 어겨야 한다고 했는데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윈드서핑 업체들의 무허가 영업으로 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업체에 돈 내고 카약이나 윈드서핑을 타면 불법인데 서울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가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병사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대원 전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경찰이나 청와대보다 검찰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으로 처음 밝혀진 내용인데 이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검찰에 먼저 고소를 하려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 개인 일정을 핑계로 면담을 취소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는지 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폭로한 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로 면담 일정도 잡았는데 그날 저녁 유 부장 검사가 개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정된 면담이 취소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하루 먼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검찰은 면담을 요청한 건 맞지만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안내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밝혀야 할 문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고소장이라며 정체불명의 글이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었죠. 가짜 뉴스인 줄만 알았더니 이 피해자 측은 1차 피해 진술서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유출된 걸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 피해자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수년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해왔다는 폭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가 유출돼 해당 경위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체불명의 고소장이 실제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들은 피해자가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알려진 것과 함께 피해자 진술까지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들이 처음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피해자는 지난 14일과 16일 그리고 어제까지 모두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진술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들은 경찰 조사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 관련 수사는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법원은 어제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한 방송인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4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며 2차 가해를 가했었죠. 오늘 피해자는 4년 동안 동료 20명에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증거까지 보여줬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라며 넘겼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4년 동안 동료 직원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인사 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상사,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서울시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 비호, 지속된 조직적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아닌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서울시 주도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합동조사단 구성을 포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을 존중해서 저희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를 받아들이며 서울시는 피해자의 고충을 묵살한 관련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알았다는 피해자 측의 새로운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짚어봅니다. 그 앞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주시죠.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다면서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정도 전의 상황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유족 대리인과 또 서울시 관계자의 입회하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폰의 보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해체가 워낙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문자 메시지와 SNS 대화 내용 그리고 전화 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또 관련된 것은 모두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이 추가 내용 잘 취재해서 또 알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측은 검찰에 먼저 고소를 하려고 연락을 했고 이 면담 일정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되면서 다음날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일방적인 취소인지 아니면 절차상의 오류인지 한번 7일 그 시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오후 3시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하기 하루 전이자 또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틀 전입니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일단 양측은 구체적인 면담 약속 시간까지 의논을 하지만 그날 저녁에 곧바로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김 변호사와 검찰의 해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면담 약속 시간으로 언급된 이 8일 오후 3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 측은요, 이 신속한 증거와 진술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면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정한 시간이 8일 오후 3시라는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요, 피해자 측이 언급한 이 3시 시간은 되지만 다시 연락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던 면담을 취소당했다. 아니다. 애초에 약속까지 가지도 않았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이 피해자 측은 검찰 측이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면담을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양측 모두 면담 논의 과정에서 이 박 전 시장이 언급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요,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지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검찰 측에서는 검찰이 면담을 여러 차례 거부를 하니까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서울시청에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먼저 언급을 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시장 사건을 인지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부러 면담을 피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검사가 박 전 시장이 피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부나 외부에 알렸는지 여부와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두고 사실 경찰부터 청와대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 면담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주체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은요, 서울중앙지검 내부 혹은 외부로 사안이 유출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한 검사는요, 최근 성착취 동영상 등을 불법 유포한 이 박사방 일당을 수사했었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유현정 부장검사입니다. 근데 유 부장검사가 보고체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그 위에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이 사안을 보고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일단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요. 서울중앙지검의 상위 기관인 대검찰청과 법무부 역시 관련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측 주장과 검찰의 해명이 조금씩 엇갈리면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이 유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겠습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각종 이슈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실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그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리는 것이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한 겁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위헌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오래전에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이나 이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담당할 당내 TF를 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국토 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면전환용 이슈 띄우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도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꼬았고 경실련도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는 시도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선 행정수도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려 했다면 집권 초반에 힘있게 추진했어야 한다며 여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담을 느낀 걸까요? 청와대가 다음 주 참모진을 교체하는데 주로 다주택자들이 대상입니다.
직 대신 집을 선택하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다음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이들은 다주택 보유자로 서울과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최근 한 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개 매물로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없어요.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저희 부동산에 나오질 않고 다른 쪽 부동산에도 지금 나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김 수석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유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택 처분 권고를 받은 다른 비서진들은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거나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중이지만 7월 말 처분 기간을 맞추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 참모들이 청와대를 떠나고 난 뒤 주택을 처분할지 말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주택 매각을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조치이고 이미 보여주기 시기이 드러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리보다 바로 주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아주 모순되고 잘못된 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다주택자 참모들을 교체하는 이번 청와대 인사가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묘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부동산 여론이 나빠진 이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 받아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세금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세금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1998년 지어진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2년 사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진 곳입니다. 이곳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2018년 재산세를 156만 원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53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는 12조 6,771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폭으로는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1주택자 등의 세액 부담도 커진 겁니다. 서울 강남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주민이 내야 할 재산세는 2년 전 400만 원대에서 올해는 712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올랐어요. 실제로 저는 160 오른 거야. 노인에게 뭐를 투기를 하겠습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엄청 억울합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직장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됐어요. 여름 휴가를 좋은 호텔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조그만 거 빌려서 이렇게 가볼까 그렇게 좀 계획이 좀 변경이 되긴 했어요. 꼭 부담은 되죠. 전문가들은 1주택자를 위해 보유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금이 너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집단적인 조세 저항 우려되고 있고 소득 상황에 따라서 세금의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재산세뿐만이 아닙니다. 연소득이 10억 원을 넘는 사람들의 소득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분명히 세금이 오르는 사람은 있는데 정부는 증세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박지혜 기자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소득 5억 이상 금액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했지만 10억 원 이상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올린다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대통령 임기 내에 최고세율이 두 번 오른 경우는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또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는 말. 연소득이 과세표준 15억 원을 넘을 경우 소득세는 연 1,500만 원, 20억 원을 번다면 소득세는 연 3천만 원 오릅니다.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6,000명이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번 최고세율 적용으로 9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일방적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감면해 준 것도 있고 늘어나는 항목만 이렇게 해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부자 증세에만 매달리기보다 폭넓은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만의 핀셋 증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원을 좀 다변화해가면서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세율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문제 제기에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금융세제 개편안.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대폭 수정됐습니다. 핵심은 양도세는 유지하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당초 논의됐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높인 겁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연 5천만 원 넘게 이익을 내야 양도세를 최대 25% 매기는 겁니다. 5천만 원 공제 시 세부담이 느는 주식 투자자는 상위 5%에서 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주식 장기 보유 혜택이 빠진 점을 아쉬워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하면은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통화거래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 수돗물 유충 사태에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할 텐데요. 환경부는 어제 정수장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오늘도 이 청주와 부산에서는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환경부의 뒤늦은 조치도 전문가들은 미덥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벌레는 나방파리 유충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야 밑에 있더라고요. 그게 화장실 타일에 있었어요. 부산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하루에 접수된 의심 신고만 29건, 지금까지 모두 48건이 신고됐습니다. 다만 부산시는 정수장이 아닌 아파트 저수조나 물탱크 등에서 유충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관리 규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활성탄 여과지 세척 주기와 함께 노후한 방충망 같은 낡은 정수장 시설이 유충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문제가 된 정수장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충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40% 정도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40%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전문화도 안 돼 있고 고조 처리를 아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 거죠. 환경부는 일반 정수시설 500여 곳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 수돗물 유출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건 애꿎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수돗물 대신 비싼 생수를 써도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식당 출입문에 생수를 사용한다는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손님들을 붙잡으려는 고육지책입니다.
생수를 쓰다 보니 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가격을 올리는 건 엄두를 못 냅니다. 이미 매출은 사태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50%에서 한 30%까지는 바로 터지고 나서 한 2, 3일은 바로 이렇게 매출이 하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생수를 사용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조금씩 오르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배달 전문 식당들도 고민입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생수로 음식을 조리한다고 알리고 있지만 주문 때마다 정말 생수로 조리하는 게 맞냐는 문의를 받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위생적이지 않다라고들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이들이 주로 찾는 키즈 카페 화장실에는 생수가 비치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도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도 약하고, 그래서 손 씻는 물이며 마시는 물, 그리고 설거지하고 음료 마시는 것까지 모두 다 생수로 이용하게 됐어요. 일부 애견 호텔은 강아지가 먹는 물은 물론 목욕할 때 쓰는 물까지 생수로 교체했습니다. 물은 어떤 걸로 먹이냐, 물은 어떤 거냐, 수돗물 혹시 급여하냐, 정수기 급여하냐, 그리고 아이들 야채는 물로 씻냐, 어떤 물로 씻냐, 이렇게 문의가 많아요. 직원분들까지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지금 내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그 아르바이트를 쓰지를 못하고 생수를 사는 걸로 지금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수돗물 불신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인천의 화학약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약품을 저장할 곳을 헷갈려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노란색 탱크로리 차량이 화학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로부터 3시간 뒤인 저녁 8시 50분쯤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폭발 충격에 차량은 두 동강이가 났고 공장 건물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포탄 터지듯이 막 꽝꽝꽝 소리 나면서 폭발음이 났어요. 그러면서 불꽃도 튀기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근 공장들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공장인데요. 폭발로 인한 잔해가 이곳까지 떨어져 차량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실수가 빚은 인재였습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을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넣어야 할 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저장 탱크를 착각을 해서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다시 빼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연기성 물질이 이제 가산화수소 용액에 유입되면은 급격한 분해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열이 방출하고 그것이 이제 폭발로.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어린아이들 먹거리 문제 뉴스에 나올 때마다 화가 났죠. 제주도 일부 어린이집이 반찬도 제대로 없이 국에 밥만 말아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건더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카레밥. 단무지 말고 반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찬 없이 국에 밥을 말은 그릇들도 보입니다. 제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공개한 아이들 급식 사진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식단표는 물론 음식 조리 후 2시간 뒤 폐기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시됐다고 주장합니다. 달달이 월마다 식단표가 나가거든요. 오전, 오후 간식이 모두 줄이기 때문에 애들은 수료식까지도 모두 1년 내내 죽만 먹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당국의 부실한 점검도 꼬집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하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겁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고 왔기 때문에 당일에는 식판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바로 완성기가 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많이 아이들한테 미안했죠. 노조는 최근까지 도내 어린이집 30여 곳에서 불량급식이 나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불량급식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이기 이전에 엄마입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관내 어린이집 480여 곳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6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포천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13명이나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국방부 역학조사팀 차량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포천 군부대로 들어갑니다. 이 부대 병사 2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대 정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겼고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대원 220여 명 역시 이곳에 전원 격리된 상태입니다. 군은 부대원 전원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13명은 모두 다 그 부대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병사들이고 그 군 부대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그 간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최초 확진자 2명은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명은 지난 10일 포천 시내로 외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저희는 CCTV를 다 확인했어요. 4명이 들어왔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었고 그 시간에 손님도 없었어요. 포천 주민들은 자칫 지역 감염으로 퍼질까 우려합니다. 풀려야 방역당국은 군부대 출입자 명단과 휴가 외출 현황을 파악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은 현장 카메라 코너입니다. 여름철 한강에서 시원하게 수상 레포츠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강변에 있는 업체에 돈을 내고 카약이나 윈드서핑을 타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무허가 영업이라 자칫 사고라도 나면 책임 묻기도 어려운데 이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네, 저는 한강에서 지금 수상 레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카약이나 윈드서핑을 즐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당수 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이 어떤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강에서 노를 젓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돈을 내고 탔다고 말합니다. 저 카약 매진이었어. 뚝섬 한강공원 한쪽에 늘어선 컨테이너 건물들.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 일반 동호회로 등록해놓고 실상은 장비 대여와 강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만 57곳입니다. 오셔서 결제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뭐 대놓고 막 판매해서 먹지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카약은 2시간에 3만 원, 윈드서핑은 4시간 8만 원까지 받습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 결제도 됩니다. 돈을 받고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강습하는 일이 불법이다 보니 이렇게 홍보 문구에는 비용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개인 장비를 들고 서핑장을 찾은 사람들은 탈 장소를 살펴가며 눈치를 봅니다. 클럽들이 좋은 자리는 다 선점해서 장사도 하고 있고 혼자 와서 타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일부 클럽들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가 져도 영업은 계속됩니다. 밤에는 안전 문제로 수상 레저가 금지돼 있지만 어두컴컴한 강위에선 여전히 배를 타고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이다 보니 안전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지만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실태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돈 주고받고 하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왜냐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업체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여름 한철 장사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불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뭘 한다고. 여기 이 사람들이 경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에서. 단속에 걸려도 벌금 200만 원만 물면 됩니다. 작년에 벌금을 물었어요. 뭐 저도
장사비 줘야 먹고 살아야 그 장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홍보를 했던 거고. 올해 단속에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인력을 나갈 만한 사실 말고 조금 없어요. 인력. 그래서 저희는 단속, 진짜 할 말 없어요. 단속하겠습니다. 해야 돼. 서울시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한강 불법 영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철호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장관들과 야당 의원 간에 벌어진 가장 격렬했던 설전 장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1996년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에 추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정권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 편 수사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바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 적나라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에 게시했던 법무부 알림에 적힌 수명자란 표현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심 싸우러 나왔어요?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내 말 끊지 마시라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어진 질문에선 의원석에서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강단 있는 행동이었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서울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서울시가 문화비축기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입주해 있던 다른 업체들은 퇴거시켰지만 이 후보자 아내가 운영하는 단체는 정식 입주를 시킨 뒤에 지원금까지 줬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9월에 문을 연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상임이사로 있는 농부시장 마르쉐도 이곳에 있습니다. 마르쉐는 농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단체입니다. 지금은 정식 입주 상태지만 2015년 12월에는 서울시로부터 이 부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화비축기지를 조성해야 하니 부지를 점유한 단체들은 나가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부인과 몇몇 단체 대표는 퇴거를 거부하고 부지 활용과 관련된 서울시와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떤 그걸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고 그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잖아요. 당시 같은 부지를 이용하던 대형 버스와 화물트럭 기사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은 내보내면서 이들 단체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대상이었던 이 단체는 2017년 문화비축기지에 정식 입점했습니다. 마르쉐는 2017년 입주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서울시에서 2억 원가량의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입점이나 보조금 지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이 고 최숙현 선수를 괴롭힌 사람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최 선수의 일기장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최 선수가 원수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쓴 가해자들이 알려진 이들 외에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 출석한 건 그들이 아니라 최 선수의 부모였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Q&A라고 써진 다이어리.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해 직접 쓴 일기장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다이어리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하루 하나씩 질문이 적혀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 내려가는 형태의 다이어리로 오늘 2장이 공개됐습니다.
3월 6일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란 질문에 최 선수는 원수는 2명 이상이라며 김규봉 감독을 포함한 5명의 이름을 적고 내 인생에서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모 선수와 김모 선수는 새롭게 언급된 인물입니다. 또 2월 19일 내가 아는 가장 정신나간 사람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100번 물어도 똑같은 답이라며 김 감독을 포함한 4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3명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명인 김모 선수는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본인이상 이제 오래 알고 지낸 감독님의 이제 잘못을 들추기도 싫었고 제 잘못도 들추기도 싫었고 그런 것도 약간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언론들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회는 동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가해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고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볼게요. 자, 이틀 만에 변심.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공천을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네.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는 거죠? 네, 그런 줄 알았는데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SNS에 저는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찰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자기가 한 말은 의견일 뿐 주장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틀 전 이 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들어보시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게 네. 주장이 아니라 의견이었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 지사 측 설명을 들어보면 의견을 낸 것일 뿐 무공천을 하도록 당을 설득하려는 주장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공천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인데요. 말을 바꾼 게 아니냐고 이 지사 측에 직접 물어봤더니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상황에 따라 공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언론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만 보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 나도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 그러니까 석고대죄까지 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공천은 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이 발언 앞에도 무공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사 주장처럼 말이 달라진 건 아니라도 네. 물러선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물러선 이유가 뭘까요? 그 민주당 내부 반발이 의외로 거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한번 봤는데요. 이 지사의 이번 발언 너무 경솔했다. 민주당인 듯 아닌 듯 이상한 정치인 등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부글부글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문제를 꺼내면 사실은 매맞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사가 이런 비판을 받을지 몰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 지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할 말은 한다 이런 선명성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원칙을 지킨다는 이미지까지 얻어서 중도와 보수 진영에도 어느 정도 어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챙긴 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지사 스스로도 정치는 신뢰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진중권 전 교수의 SNS입니다. 많은 유권자는 진정 교수처럼 장난하냐 이런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메시지는 늘 명쾌한 게 강점인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범람 위기에 놓인 세계 최대 규모 중국 산샤댐 상황입니다. 댐 아래 주민들은 대피하고 산사태까지 덮쳐서 피해가 이미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황토빛 흙더미가 농경지를 덮쳤고 산을 에워싼 도로는 지진이 덮친 듯 갈라졌습니다.
강 중간을 가로막은 흙더미 옆으로 물줄기가 빠르게 흘러가고 물줄기가 모여 또 하나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멈추지 않자 강 아래 주민 8,000명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影响区内的群众已经全部的转移安置，并且得到了妥善的安置。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은 집채만한 물기둥을 연신 뿜어내며 수위 낮추기 전쟁 중입니다. 붕괴설까지 유포되자 댐 아래 후난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담수호인 둥팅호를 비롯해 63곳에선 이미 홍수 경계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这三峡是泄流加大，所以说这个洪华煤退下来之后又涨起来，从6月份可能到延迟到8月份去，可能一直在警戒水位以上。 후난성의 유명 관광지인 장자재의 다리 상판이 뚝 끊겨 급류 속에 떠내려갑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남부지방에 피해가 속출하지만 수해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샤댐 수위는 이미 한계 수위 10m 아래인 165m 정도까지 차오른 상태. 양쯔강 중하류에 있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14억 중국인이 산샤댐 위기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송혜란입니다. 석 달 만에 브리핑을 재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전과 다르게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비관론을 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 의사당 앞에 놓인 수백여 켤레의 간호사 신발. 환자들을 돌보다 희생된 간호사 160여 명을 위해 동료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입니다. 164 nurses' lives, mothers, fathers, brothers and sisters, sons and daughters, all gone.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일부 지역 실제 감염자는 최대 13배 많다는 당국의 경고도 나와 이미 4천만 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ou know, we opened up too soon. We didn't have the virus totally under control. 석 달 만에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사태의 엄중함을 인정했습니다.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Something I don't like saying about things, but that's the way it is.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진 가운데 태도 변화가 없다면 재선에 실패할 것이란 조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s unable to explain how it will actually help working families hit the hardest. You know, he's quit on you, and he's quit on this country. 하지만 병풍처럼 전문가와 당국자를 세워놓았던 석 달 전 브리핑 모습과는 달리 혼자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파우치 박사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People have their opinion about my reaction to things. I consider myself more a realist than an alarmist. 국면 전환의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작전명 초고속 코로나19 백신 개발입니다. 대선 이전 얼마나 성과를 내서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일본은 우려 속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여행 장려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집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관문 하네다 공항의 국내선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국내 여행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행 장려 첫날. 캠페인 대상에서 도쿄도가 갑자기 제외되고 도쿄도 지사까지 나서 외출 자제를 호소했지만 여행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ちょっともうチケットを取っちゃってたので行くしかないかなと思ってホテルとかは泊まらないので 평소 국내선은 직장인들 위주인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복 차림의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공항 측은 평소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사람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까지 여행 취소 수수료 보상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아베 정부에 대해선 분통을 터뜨립니다. ドタバタしてなんかみっともないですよね。もうちょっとちゃんと準備をきちんとしないとね。 나흘 연휴까지 앞둔 오늘 공교롭게도 도쿄도에선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었고 오사카에서도 120명이나 감염돼 일일 확진자 수를 갈아치웠습니다.
도쿄신문은 바이러스와의 여행을 떠나는 만평으로 아베 총리의 정책을 꼬집었고 지자체도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まさにですね、衝撃的な、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大変厳しい状況に、至っていると。 석 달 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있었던 아베 총리는 이번 연휴에는 감염 재확산을 의식한 듯 별장에서 골프를 치려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폭행당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미 헤어진 할리우드 커플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화제의 해외 소식 정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해적 선장을 연기한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자신을 부인 폭행범이라 지칭한 영국 매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 참석한 건데 전 부인 앰버 허드는 국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이 자신을 냉장고로 밀치는 등 폭행을 일삼았고 죽을까봐 두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니 뎁 측은 전 부인이 결혼 한 달 만에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앰버 허드 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전 남편의 과도한 집착증을 폭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 만나 지난 2015년 결혼했지만 1년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경찰에 제압당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습니다. 버스 유리창엔 총격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에서 40대 남성이 승객 13명이 탄 버스를 탈취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인질극은 대통령이 나선 뒤에야 일단락됐습니다. 동물 학대를 다룬 영화를 홍보해달란 범인의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겁니다. Фильм «Земляне» 2005 года. Смотреть всем. 그제서야 인질범은 항복했고 모든 인질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산책 중인 사람들 뒤로 야생곰이 다가갑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여성이 한 행동은 곰을 등지고 셀카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곰은 유유히 갈 길을 갔지만 여성의 무모한 행동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평소 지인과 나눈 대화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어떨까요? 최근 문학계 불거진 사생활 무단 인용 논란인데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김봉곤 작가의 단편 그런 생활에는 씨 누나라는 인물과 주인공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씨 누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SNS에 내가 바로 그 씨 누나라며 폭로했는데요. 자신이 과거에 보낸 SNS 대화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소설에 옮겨 썼다면서 수치심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작가는 사과했고 출판사도 모든 책을 회수했죠. 이번 사례처럼 내 이야기가 소설에 등장한다면 출판 금지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우리 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출판 금지 가능합니다. 출판의 내용에 특정할 수 있는 타인의 명예라든지 사생활을 침해한 내용이 있으면 출판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네, 문학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에선 제일교포 유미리 작가가 소설의 친구를 묘사했다가 출판 금지와 1,3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내에선 공지영 작가의 전 남편이 즐거운 나의 집 연재 전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배포 금지 신청했지만 소설이 초반만 완성됐고 구체적인 서술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결국 이 판단의 중요한 요건, 개인이 얼마나 특정됐는지 또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도 직업이나 또 작가와의 관계, 주변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묘사가 있다면 특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대중에게 소설이 공개됐을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맵 많은 문의 바랍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다가 자연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6번째 일입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 판다 아이바오. 창살을 붙잡고 앉아 자세를 잡더니 이내 엎드려 힘들어합니다. 1시간 반가량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판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키 16.5cm, 몸무게 197g의 암컷. 국내에서 처음 아기 판다가 탄생한 겁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판다 자연 번식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6번째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판다는 암컷의 가임기가 1년에 하루에서 사흘에 불과한 데다 수정률도 낮아서 자연 번식이 어렵습니다. 사육사와 수의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까지 붙었습니다. 분만 관련, 임신 관련 호르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정확한 짝짓기 날짜를 잡는 것. 지난 2016년 3월 중국 쓰촨성 판다 기지에서 온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지금까지 관람객 950만 명과 만나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기하고 뭔가 재미있고 판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새끼 판다도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어요. 판다는 출생 초기 폐사율이 높은 만큼 건강관리를 위해 아기 판다는 당분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의 내린 비로 프로야구가 한 경기만 열리고 있는데요. 시즌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타자들이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팀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누구보다 힘껏 내달립니다. 무릎이 까져라 슬라이딩하지만 결국 태그아웃. SK 로백의 얼굴빛은 9회 말 밝아졌습니다.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상대로 역전 끝내기 130m 대형 홈런포를 쏘아올린 겁니다. 올 시즌 부진했던 성적이 일주일 새 수직 상승했습니다. SK가 투수 니킹엄의 대체 선수로 타일러 화이트 영입을 발표한 뒤부터입니다. 화이트는 현역 메이저리거로 로맥과는 1루수 자리를 놓고 다퉈야 합니다. The team has not said anything to me about changing positions, so at this time I'm playing first base. 꼴찌 하나의 새 외국인 타자 브랜든 반지도 타율 3할 이상으로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지의 합류도 팀 타선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지 못합니다. 프로야구 5경기 중 유일하게 열린 경기에서 하나는 오늘도 기아의 기선을 제압당했습니다. 기아는 2회 초 박찬호의 2타점 적시타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기아 선발 양현종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3회 말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는 등 예전의 고의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만 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한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모레까지 국지적으로 세찬 비를 뿌릴 텐데요. 모레까지 전국에 50에서 많게는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텐데요. 지역별로 강수 집중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산지에 집중되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낮부터 모레 아침 사이,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세찬 비가 집중되겠고 비의 강도도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강한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집중호우를 뿌리겠고요. 특히 해안가 지역과 산지 주변으로는 돌풍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어서 피해 위험이 높으니까요. 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내 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기가 여기서 끝난다는 이 말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적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아버지는 은신처로 돌아가 딸의 일기를 돌려받았고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자식을 잃은 부모가 딸의 일기장을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할 수 있다로 시작한 고 최숙현 선수의 일기장은 점점 절망적인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고채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 딸의 일기장에는 고통을 준 사람들 이름이 가득한데 이 가해자들은 청문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도 묻지 못하는 이 부모의 처절한 절규, 이제라도 흘려듣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